새로운 관점을 취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자기만의 고정관념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낡은 가구를 치우지 않으면 방에 새 가구를 들여놓을 수 없듯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새로운 관점을 취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완벽한 모습보다 빈틈이 있어야 더 사랑받는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기보다 밥을 사라? 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한 발짝 다가가기보다 한 발짝 더 멀어져야 가까워진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고정관념이 있죠. 이 고정관념을 조금만 바꾸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이야기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이자 심리학자로 이분의 책을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요. 1% 행동 심리학자로 알려진 우리나라 대표 심리학자 이민규 교수의 관점 하나 바꿨을 뿐인데입니다. 저자는 관점을 살짝만 바꾸면 보이지 않던 다른 세상이 보이고 그 순간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이 펼쳐진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관점을 바꾸는 35가지 법칙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자의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심리학을 아주 쉽고 명료하게 누구나 일상에서 겪어봤을 만한 예시를 들어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 축소 효과에 대한 내용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하죠.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만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이민규의 관점 하나 바꿨을 뿐인데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믿음은 우연이 되고 우연은 운명이 된다. 자기 이행적 예언. 열자의 설부편에 의심생 암기라는 말이 나온다. 의심하면 암기가 나타난다는 말로 선입견을 가지고 의심하면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함을 의미한다. 사람이 믿고 의심스러운 것만큼 견디기 힘든 일도 없다. 어떤 사람을 의심하면 하는 짓마다 수상해 보이고 미워하면 미운 짓만 골라 하는 것 같다. 나의 관점에 따라 상대가 정말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이행적 예언 또는 자성 예언이라고 한다. 생각한 대로 보이고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던 도끼를 잃어버렸다. 그는 틀림없이 누군가 훔쳐갔을 것으로 생각했고 이웃집 아이를 의심했다. 그 아이의 표정이 어딘가 미심쩍어 보였으며 자기를 보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힐끔거리며 피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밭을 갈다가 도끼를 발견했다. 도끼를 찾아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웃집 아이를 마주쳤는데 더는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누군가 자신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치자. 이 사람은 전철을 탈 때나 사무실에서도 항상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기 바쁘다. 늘 힐끔힐끔 눈치를 살피고 자신의 의견과 조금만 다른 태도를 보이면 상대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화를 낸다. 그래서 동료들은 이 사람을 점차 경계하고 멀리하기 시작한다. 결국 이 사람은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믿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반대로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사귀어 보면 다 좋은 면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람도 때로는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부딪힌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상대가 다른 이유로 언짢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에 여전히 부드럽게 대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상대방의 행동이 점차 호의적으로 바뀌고 결국은 자기가 믿은 대로 사람들은 선한 구석이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미운 것처럼 괴로운 일도 없다. 자제하기 어렵고 그 내면에 파괴력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 미움이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미운 사람의 특징을 말하게 했더니 잘난 체하는 사람을 가장 많이 거론했다. 그러나 토론 과정에서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그런 사람은 논의할 필요조차 없이 밉다고 했다. 사람들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가장 미워한다. 자기의 결점을 솔직하게 지적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조차도 결점만 이야기하면 내심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다. 미운 강아지 보리 멍석에 똥 싼다 라는 속담이 있다. 미운 사람은 미운 짓만 골라 한다는 이야기다. 어떤 연유로 사람을 미워하든지 일단 사람이 싫어지면 그 사람이 하는 짓은 죄다 밉게 보인다. 믿음은 부메랑처럼 되돌아온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동조하고 뜻을 거르지 않는 사람을 좋아한다. 항상 옳은 말을 하더라도 나와 의견 충돌을 자주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싫다. 일단 미워 보이기 시작하면 상대에게 행동이 곱게 나가지 않는다. 상대방 역시 나의 행동 때문에 더 미운 짓을 한다. 미워할수록 더 미워할 수 있는 증거만 수집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은 갈수록 강해진다. 미움이 가득하면 상대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당사자뿐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이 싫어질 수도 있다. 남편이 미우면 그 사람이 벗어놓은 옷까지도 싫어지며 심지어 둘 사이에 태어난 자식까지도 미워진다. 그래서 너는 하는 짓이 어쩌면 그렇게 내 아빠의 못된 것만 골라서 닮았니? 라고 하는 것이다. 부메랑은 호주의 서부와 중부의 원주민이 사용했던 무기다. 이 무기는 기역자 모양의 나무 막대기로 던지면 빙글빙글 회전하면서 날아간다. 목표물을 맞히지 못하면 원을 그리며 던진 사람에게 되돌아온다. 부드럽게 생긴 모양과는 달리 위력이 상당해서 사냥이나 전쟁에서 무기로 사용했다. 부메랑은 던지면 주인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무기지만 일상 언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신이 한 행동이 업보로 돌아오는 자업자득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 사랑에 빠지면 눈이 멀듯이 미운 마음이 강할 때도 상대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이 점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상대가 조금은 다르게 보일 것이다. 적을 만들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미워하는 마음부터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미워하는 마음 자체를 없애라는 것은 아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듯이 상대도 나를 미워할 수 있으며 나에게도 장점이 있듯이 상대에게도 잠재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나아가 상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 했으며 상대를 향한 진지한 관심과 믿음을 보일 때만이 미움의 함정에서 스스로를 건져낼 수 있다. 믿음과 사랑의 부메랑은 반드시 신뢰와 애정으로 돌아올 것이다. 2% 부족한 그 사람이 더 사랑받는 이유. 빈틈 효과.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하기 싫어한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잘하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지나치게 완벽한 사람보다 가끔은 실수하고 다소 허점이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빈틈 효과 또는 실수 효과라고 한다. 사람들이 실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확실히 멋진 사람이 빈틈을 보이면 더 멋있어 보인다. 오래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알파치노가 나무 주연상을 받을 때였다. 그는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주머니에서 수상 소감을 적은 쪽지를 꺼내 더듬거리며 읽었고 그가 소감을 끝내자 청중은 어떤 수상자에게보다 많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그 이유는 명배우답지 않게 긴장하는 모습에 인간적인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무 완벽한 나머지 도도하게 느껴지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방송에 나와 작은 실수를 하거나 실수담을 털어놓으면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더 호감을 얻는다. 아주 잘생긴 것도 아니고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장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롱런하는 연예인이 그 예다. 그중 한 연예인은 이렇게 말했다.
시청자들이 제 어리바리한 이미지 때문에 실수에도 관대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의 최고 장기는 어리바리한 이미지로 시청자들을 웃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유명인이 실수를 저지르면 웃음을 유발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와 별 차이가 없는 비슷한 사람이라는 동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개인적인 실수담을 털어놓거나 빈틈을 보이면 그가 위선적이지 않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셋째, 상대방이 실수를 하거나 빈틈을 보이면 자기도 왠지 그런 실수를 하거나 빈틈을 보여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안도하기 때문이다. 완벽한 사람이 빈틈을 보이면 더 멋있어 보인다. 아마존의 어느 원주민 부족은 구슬 목걸이를 만들 때 일부러 흠집난 구슬을 한 개씩 끼운다. 그들은 이 구슬을 영혼의 구슬이라고 부른다. 영혼을 지닌 어떤 존재도 완벽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고대 페르시아의 카펫 직조공들 역시 카펫을 짤 때 정교하고 아름다운 문양에 의도적으로 흠을 하나씩 남겼다. 오직 신만이 완벽하며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것을 페르시아의 흠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완벽한 행복과 완전한 삶에 집착하는 우리에게 불완전함이야말로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라는 가르침을 준다. 완벽함을 추구하려 애쓰지 말고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실수도 하지 않고 빈틈도 보이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완벽과 더 멀어진다. 쉽게 지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잘하려고 해서 오히려 더 잘할 수 없는 것을 완벽의 마비라고 한다. 자신의 불완전성을 받아들이면서 가끔 실수도 하고 빈틈을 보일 줄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러울 수 있다. 너무 똑똑하거나 완벽하면 사랑받기 어렵다. 예를 들어 너무 완벽한 사람은 집에 가도 배우자에게 상사처럼 행동할 것이다. 잘못한 일을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지적하며 배우자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배우자는 그가 집에만 들어오면 숨이 막히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계속 긴장할 수밖에 없다. 배우자가 원하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가끔은 실수도 하고 조금은 허술해서 내가 잔소리도 좀 하고 챙겨주고 싶은 사람이다. 실수 없이 살아가려니 힘들지 않은가? 어떤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고 싶다면 너무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지 마라. 피곤하고 힘들다며 하소연도 하고 때로는 일부러라도 부족한 모습을 보여라. 그래야 상대방도 나를 도와주면서 스스로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 유리는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 수 없다. 하지만 스펀지는 빈틈이 많아 물이 쉽게 스며든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빈틈을 보여야 상대가 그 틈새로 비집고 들어올 수 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밥부터 사라. 제로섬 게임. 친하게 지내는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축하도 해주고 덩달아 기뻐한다. 그런데 내가 부러워할 정도로 좋은 일인 경우라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돌아서면 왠지 부하가 뒤집히고 신경질이 난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내가 그렇게 옹졸한가 하는 생각이 들면 자신에게까지 화가 나서 더욱더 우울해진다. 언젠가 기업의 중견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직장 생활에서 가장 괴로울 때는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100명 중 98명이 입사 동기가 승진했을 때 라고 응답했다. 물론 면전에서야 모두 상대에게 아낌없는 축하를 해줬을 것이다. 하지만 돌아서면 얘기가 달라진다. 우리 중 과연 나는 아니야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적당히 가깝고 적당히 잘날수록 질투가 난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잘 되면 기쁜 마음보다 오히려 질투가 나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임을 말해준다. 그런데 1촌이나 2촌도 아니고 사돈의 8촌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사촌일까?
일촌인 아버지가 승진했을 때 배가 아픈 아들이 있을까? 일촌인 딸이 장학금을 받았다고 속상해하는 엄마가 있을까?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자식이나 진짜 부모가 아니다. 그렇다면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기분이 나쁠까? 손흥민 선수의 연봉을 보면서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절친하게 지내는 입사 동기가 나보다 먼저 승진을 한다면? 친했던 고등학교 동창이 시집을 잘 가서 으리으리한 집에서 호강을 한다면? 게다가 평소에 그를 별 볼 일 없다거나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한 소화 장애를 초래한다. 이는 부모 자식 관계처럼 아주 가까운 사이나 자신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보다 가깝고도 먼 사이, 경쟁 상대가 될 만한 사람이 잘 됐을 때 시기심을 느낀다는 말이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감과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항상 누군가와 비교를 한다. 비교 대상은 주로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거나 배경이 비슷한 사람이다. 마라톤 경기에서의 경쟁 대상이 언제나 함께 출전한 선수들에 국한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자신의 기록과는 상관없이 누군가 자신보다 빨리 달린다면 패자가 되고 아무도 자신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승자가 된다. 게임에서 한 사람이 이득을 보면 다른 사람은 손실을 입는다. 즉 고스톱판에서도 다른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누군가는 잃기 마련인 것처럼 집단 구성원 모두의 득과 실의 총량은 제로, 0이 되는 것이다. 제로섬이란 원래 경제학의 한 분야인 게임 이론에서 유래된 말이다. 이 개념은 인간의 사회적 행동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인과 비교해 자신의 득실을 계산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어떤 집단을 경기장으로 비유한다면 한 선수의 실적은 다른 선수의 실적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사람들 간의 득실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부른다.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기록을 갱신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경우는 드물다. 아무도 그 사람을 따라잡을 수 없을 때만이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다.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점수 자체보다 등수에 더 신경 쓰는 것도 같은 이치다. 나아가 사람들이 인생에서 행복감을 경험하는 것도 제로섬 게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전보다 더 살기가 좋아졌음에도 사람들의 불만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내 땅을 빼앗아간 것도 아닌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항상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부부싸움을 해서 괴로워하면 안타까워 위로해준다. 그러나 내심 조금은 행복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 집이 싸운다고 해서 우리 집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으로 생각하라. 병원에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을 보면서 여태까지 느끼지 못했던 건강에 대한 감사와 안도감이 생기는 것도 같은 이치다. 어떻게 보면 제로섬 게임식의 생각은 비인간적이고 비정하기 짝이 없는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자원이 한정된 인간 세상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인지 모른다. 승진할 수 있는 자리는 한정적이니 동료가 승진을 하면 당연히 내가 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든다. 자원의 양이 한정된 경우에 한 사람이 이득을 보면 다른 사람은 그만큼 잃기 마련이다. 자원의 양이 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런 제로섬 게임식의 사고방식이 쉽게 사라지진 않는다. 심지어는 나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은 하찮은 것도 남주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남이 요긴하게 쓰고 좋아하면 왠지 속상해지는 것이다. 배우자감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던 이성 친구에게 애인이 생기면 내심 섭섭한 마음이 들고 심술이 나기도 한다. 남이 행복하면 그만큼 나는 불행해진다는 계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끊임없는 비교에 의해서만 행복이 성취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결국 점점 더 불행해질 뿐이다. 제로섬 게임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이득은 곧 자신의 손실이 된다. 그래서 내 집과 땅은 그대로 있음에도 남의 집이 넓어지면 내 집은 좁아 보이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다. 제로섬 게임의 상황에서도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상대를 깎아내려 반사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잘 나가는 친구가 실패하거나 인고 부부로 소문난 친구가 부부싸움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위로하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 깨소금 맛이라고 쾌재를 부른다. 이런 시기심은 정말 나쁜 것일까? 물론 시기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고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시기심이 나쁜 것은 자신과 타인을 위해 나쁘게 작용할 때만 그렇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시기심은 나쁜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시기심이란 오로지 자신만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위, 재산, 명예, 사랑 등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때 느껴지는 부정적인 감정이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다른 방식으로 행동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제로섬 게임식의 생각이 아니라 윈윈 게임식으로 생각을 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존경하고 그에게서 따라 배울 수 있는 장점들을 찾아낸다. 반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우월한 사람을 보면 시기하고 그들에게 어떤 결점이 있는지를 찾는다. 배우려고 하기보다 상대를 깎아내리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본받는 것이다. 이런 태도의 가장 큰 이점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성공의 비결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속담에는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라는 말이 있다. 부자에게 얻어먹으려고 애쓰기보다 오히려 점심을 사라는 이 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상대를 대접하라는 말이다. 왜? 그것이 바로 그들로부터 배우려는 자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땅을 산 사촌이 있다면 자존심일랑 접어두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일단 점심부터 사라. 원하는 대로 믿고 바라는 대로 말하라. 피그말리온 효과. 프로이트는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어머니의 믿음 덕분이라고 말했다. 너는 장차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엉뚱한 실수를 저지르기 일쑤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그의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너는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 곁에는 언제나 그를 믿어준 사람이 있다. 프로이트의 어머니나 다빈치의 할머니처럼 가능성을 발견하고 잘할 것이라고 기대하면 상대방은 그 기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기대한 사람이 된다.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긍정적인 기대감. 피그말리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로 자신이 상아로 조각한 여인상이 너무 아름다워 조각상을 마치 살아있는 연인처럼 정성을 다해 보살핀다. 결국 그가 원하는 대로 조각상이 진짜 사람으로 변신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피그말리오는 그 조각상과 결혼까지 한다. 이처럼 어떤 사람에 대한 깊은 믿음과 기대가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한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의 에덴 교수는 군대 훈련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를 확인했다. 그는 이스라엘 군인 104명을 지도하는 전투 지휘관 교육 코스 교관들이 훈련생마다 다르게 기대할 수 있도록 상황을 설정했다. 그 다음 훈련생들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우수, 보통, 미확인의 등급을 부여한 명단을 교관들에게 전달했다. 물론 부여된 등급이 임의적으로 작성됐음을 알려주지는 않았다. 교육과정이 끝나고 교관들이 훈련생들의 성적을 평가한 결과 놀랍게도 우수 등급을 받았던 훈련생들의 성적이 다른 등급을 받은 훈련생들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관들이 우수 등급을 부여한 병사들에게 높은 기대치를 갖고 병사들은 자기에게 부여된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 더 분발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잠재력이 있으며 기대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만으로도 사람은 달라진다. 관심과 애정이 담긴 기대를 받으면서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면 더 많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자녀와 부모, 상사와 부하, 동료 간의 관계 및 부부 관계에서도 폭넓게 관찰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김 대리는 통이 참 큰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으면 그 동료 앞에서는 쪼잔하게 굴 수 없고 부장님은 정말 자상하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그 직원에게 자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 아내로부터 당신은 정말 마음이 넓은 것 같아 라는 말을 수시로 들으면 아내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된다. 사람은 타인의 기대를 먹으며 성장한다. 기대감을 통해 상대를 고무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남들이 찾지 못하는 상대의 장점을 찾아내는 눈을 가져야 한다. 당사자조차 몰랐던 장점을 찾아내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좋아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가능성까지 제시한다면 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싫어하고 신뢰가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해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다면 피그말리온 효과를 활용해 누군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첫째, 상대가 느끼는 자신의 모습보다 더 나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찾아내고 이를 반복해서 전달한다. 단, 애정을 갖고 진심을 다해 전달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지원을 통해 상대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준다. 셋째, 상대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그때그때 진전 상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서 성취감을 느끼게 해준다. 사랑스럽게 대하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된다. 잘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어주면 언젠가 진짜로 잘하게 된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태도와 행동은 우리가 그를 어떻게 대하고 그에게 얼마나 기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잊지 말자.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마음으로 조각하는 피그말리온이다. 노인의 시간은 실제로 빠르게 흐른다. 시간 축소 효과. 사람들은 지하철에서 잠을 자다가도 내려야 할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눈을 뜬다. 또 전날 잠자리에 든 시간과 관계없이 다음날 아침에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일어난다. 이런 사실은 사람들이 잠을 자면서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어떤 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어떤 때는 너무 느리게 간다. 즉 시간을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정확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일각이 여삼주, 한순간이 3년처럼 길게 느껴진다는 말이다. 기다리던 점심시간을 앞두고 있을 때는 시간이 더디 가지만 게임을 할 때나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안타깝기만 하다. 우리 몸에는 시간의 흐름을 판단하도록 도와주는 생리학적인 시계들이 있다. 시계가 초침, 분침, 시침의 움직임이 모여 돌아가는 것처럼 사람들도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생리학적인 기관을 갖고 있다. 심장 박동이, 호흡이 그것의 대표적인 예이며 체온이나 호르몬의 분비 및 신진대사도 일정한 리듬을 갖고 있다. 사람들의 시간 지각 능력은 이런 생리적인 변화와 물리적인 시간을 대응시키는 과정에서 발달한다. 그러나 상황이나 기분 또는 생각하는 바와 행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시간에 대한 지각이 달라진다. 지겨운 공부를 할 때와 신나는 게임을 할 때의 시간은 같은 속도로 흐르지 않는다. 우리가 지각하는 시간의 길이는 생체 시계의 변화뿐 아니라 심리적인 상태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시간의 지각이 체온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맨 처음 확인한 사람은 심리학자 호글랜드다. 그는 어느 날 아내가 독감으로 체온이 39도나 되는 고열에 시달려서 약국에 간 일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그의 아내는 약 좀 사는데 몇 시간씩이나 걸리냐라며 그에게 화를 냈다. 사실은 20분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도 말이다. 그 순간 호글랜드의 머리에 뭔가 스쳤다. 그의 아내에게 1초의 숫자 하나씩 1분 동안 60까지 세어보라고 말했다. 스톱워치로 시간을 재본 결과 고열 상태에서는 시간 감각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즉 체온이 39도로 올라간 상태에서 아내가 1분이라고 말한 시간은 실제로 37.5초에 불과했다. 나는 이 대목에서 고열에 시달리는 아내의 시종을 드는 동안에도 실험 정신을 잃지 않았던 호글랜드에게 경의를 표한다.
어쨌든 열이 오르면 신체의 생리적인 활동이 증가하는데 이는 생체 시계를 빨리 돌아가게 만든다. 호흡이나 맥박 같은 생체의 변화가 빨라지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시간이 실제 시간에 비해 빨리 간다. 그래서 이때 시계를 보여주면 그 시계가 느리게 간다고 느끼는 것이다. 고열뿐 아니라 암페타민이나 카페인 같은 흥분제를 복용했을 때도 생리적인 활동이 빨라진다. 그래서 흥분제를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생을 지루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진정제는 생리적 변화를 지연시킨다. 진정제를 복용하면 생체 시계는 보통 때보다 느리게 가기 때문에 실제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생체 리듬의 변화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의 양이나 태도, 기대 등에 의해서도 시간은 다르게 느껴진다.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경우보다 여러 가지 일을 해치우고 난 다음이 더 많은 시간이 지난 것처럼 느껴진다.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에게 1초에 한 번씩 소리를 제시하는 조건과 2초에 한 번씩 소리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녹음 테이프를 10여 분 정도 들려줬다. 그리고 시간을 판단하게 했더니 전자의 경우가 시간을 더 길게 추정했다. 이런 결과는 사람들이 처리하는 정보와 경험하는 사건이 많을수록 시간을 길게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이 없는 것 중에 대표적인 예가 잠을 잘 때다. 우리는 잘 때 꿈을 꾸기도 하지만 깨어있을 때보다는 처리할 일이 적다. 그래서 잠잘 때 시간이 무척 빨리 지나가는 것이다. 길을 갈 때도 초행길은 멀게 느껴지지만 돌아올 때는 가깝게 느껴진다. 처음 가는 길은 이것저것 파악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처리하는 사건의 수에 따라 시간을 다르게 추정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사건 처리 가설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할 때 집중력이 증가하며 정보 처리 속도도 당연히 빨라진다. 그러나 실제로 처리할 정보가 많아지는 것에 비해 주의력은 감소하므로 주관적으로 추정하는 정보의 양은 줄어든다. 아쉬울수록 주관적 시간은 실제보다 느리게 흐른다. 기대했던 것보다 처리한 정보가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이다.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만드는 방법. 시간이 화살보다 더 빨라. 한 해가 순식간에 지나가네. 시간이 30대는 30km, 40대는 40km 속도로 간다더니 이젠 완전 빛의 속도네. 다소 과장된 면도 있지만 모두 나이 든 사람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시간을 아쉬워하는 말이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정말로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물리적인 시간과 심리적인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신경학자 피터 맹거는 20대 학생들과 60대에서 80대 노인들에게 마음속으로 초를 세며 3분이 됐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스톱워치의 정지 버튼을 누르게 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평균 3분 3초에, 노인들은 평균 3분 40초에 정지 버튼을 눌렀다. 똑같은 3분도 노인들이 젊은 학생들보다 훨씬 더 짧게 느끼기 때문이다.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는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더 짧게 느껴지는 이유를 아주 흥미로운 관점에서 설명했다. 사람들은 시간의 길이를 자기가 살아온 시간과 비교해서 판단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똑같은 1년도 5세 아이는 인생의 5분의 1로 느끼고 50세는 인생의 50분의 1로 느끼기 때문에 50세 어른은 5세 아이보다 1년을 10배나 빠르게 느낀다는 것이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일정한 시간의 길이가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드는데 이를 시간 수축 효과라고 한다. 시간에 따라 늘어나는 나이에 따라 빠르게 흐르는 시간이 야속하고 아쉬운가?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간다고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럴 때 우울해하는 것 말고 시간이 천천히 흐르도록 할 수는 없을까? 다행히 좋은 방법이 있다. 새로운 경험과 기억을 많이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새로운 악기 연주를 배워보는 것도 좋고 낯선 곳을 여행하는 것도 좋고 독서 동아리에 참여해서 낯선 주제의 책들을 읽어보는 것도 좋다.
다양한 도전과 경험을 통해 새로운 에피소드를 많이 만들어낼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그만큼 시간도 더 많아졌다고 느낄 것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나이가 들수록 처리하는 정보와 기억하는 것이 적기 때문이다. 심리적인 시간은 곧 이미지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리적인 시간의 길이는 똑같아도 그 시간 동안에 처리할 일이나 기억의 양이 많을수록 시간은 길게 느껴진다. 식사 시간에 대한 기억을 예로 들어보자. 식사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나왔던 메뉴나 주고받은 이야기, 주변 풍경 등 수많은 이미지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질 것이다. 반면 밥을 먹었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식사 시간을 훨씬 더 짧게 기억한다. 어릴 때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생소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이 익숙해지고 정보 처리 속도도 느려져 기억하는 이미지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 시간의 지각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시간의 속도를 늦추면서 풍요로운 삶을 보내고 싶다면 무엇보다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서 우리의 뇌에 더 많은 이미지를 저장해야 한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과 도전 정신을 잃기 때문에 늙는다. 이민규 교수의 관점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읽어드렸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